두 번째 시간은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를 원래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이겨내는데 바이러스를 백신이 아니라 돈으로 이겨내는 게 현재 모습이라서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는 장기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돈은 계속 찍어야 되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 좀 가져와 보니까 그 스티브 노치라고 예일대 교수인데 이대로 가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빨리 안 잡혀. 그럼 경제 회복이 느려요. 그럼 금리 못 올리고 유동성은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경기가 둔화되는데 돈을 찍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모습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 런던 정영대 교수 중에 한 명인데 찰스 굿하트라고 이름이 또 굿하트입니다. 근데 2021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야 워낙에 이제 경제가 디플레 압력이 워낙 심해서 괜찮은데 내년 뭐 중하반기 넘어가면 물가 상승률이 5%는 넘을 거고 최대 10%까지 갈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10%가 뭐 이건 금융위기 이후로 다 합쳐도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그때랑은 다르다.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은행하고 중앙은행 간의 이야기지 지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재정정책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돈을 가계 주머니에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피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많은 주장 중에서 이 두 분 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코로나 안 잡히니까 돈을 풀어야 되고 또 안 잡히니까 또 풀어야 되고 그러면 제 아무리 뭐 디플레 압력이 와도 디플레 압력보다 인플레 압력이 어느 순간은 초월할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게 트리거가 되고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뭐 될 수 있다. 근데 그 경제가 그걸 따라갈까?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쓰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거의 팩트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인된 거.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쓰니까 당장 이게 돈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금리 내려갔다고 돈을 쓰는 게 크겠어요? 아니면 통장에 몇십만 원이라도 정부에서 돈을 찔러주는 게 소비 진작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미국은 오죽하겠느냐?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 올해는 워낙 코로나에 놀란 게 커서 그리고 봉쇄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급한 불만 딱 꺼지면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두 분 개인이 아니라 뭐 모건 스탠레이라든지 뭐 BNP 파리바 이런 데서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의 그 공통되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GDP 대비 재정 지출 규모가 미국은 현재까지만 13.5%고 일본 10%고요. 독일 3% 넘으면 죽인다고 했던 독일도 8.1%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4.7%. 뭐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큰 나라들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에 또 10%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2%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으로 대한민국 한 대여섯 개가 하늘에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다 반박하는 건 아닌데 하나 뒤가 좀 구린 거는 이런 얘기 좀 10년 전에 들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할 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이제 빵 터지고 멤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꺼내 들었을 때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돈 찍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그냥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인플레가 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마이스쿨 대표강사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 중에 이제 최백은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페북 보다가 벌떡 일어났네. 주장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통위원회의 그러니까 계층별로 이렇게 금통위원들을 보내야 된다. 오케이. 근데 그 주장을 하면서 했던 말이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왕창 찍으면 돈을 왕창 찍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찍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면 100억 가진 부자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왕창 찍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부자들은 100억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왕창 손해를 보고 개인들은 원래 돈이 없으니까 손해 볼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페북을 보다가 이제 벌떡 아니 이런 얘기 말이 토끼와 거북이가 시간 개념 없이 10배 빠르다. 아니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 현금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은 현금 1억을 가진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손해액은 크겠죠. 근데 현금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자산이 없겠습니까? 자산이 없겠어요.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면 땅이 몇 채, 임야가 몇만 평일 것이고, 그리고 뭐 나스닥이 몇만 주를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인플레가 오면 누구 좋으러? 현금 가치가 원래 구매력 기준으로 100억이었다가 50억으로 떨어져서 50억 손해를 봤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훨씬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한 위성 정당이긴 했지만 당 공동대표였다는 거에 보면 정말 조금 이렇게 놀랍더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경제를 아니 학자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그런 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물론 강의를 들을 때보다 약간 싸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경제 강의가 아니라 경제를 소재로 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당대표를 벗으시니까 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로서는 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가 온다는 거는 거의 상식이었고요. 거의 상식처럼 통하고 있고, 근데 지난 10년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 건데, 양적 완화라는 게, 뭐 일단 유동성 공급이 쉽게 말하면 돈 푼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많이 올 것이고, 그때 뭐 더블 D 맥이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박살나기 이전까지 우린 인플레를 본 적이 있느냐? 인플레라고 하면 자산 인플레 말고 나스닥 이런 거 말고 CPI, 실물 경제에서 우린 인플레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의 목표치에 겨우 도달했던 게 2019년이었고, 그 1년을 잠깐 보아서 이제 그때 연준이 금리 4번 올리겠다는 목표를 이뤄내잖아요. 왜? 물가 목표치가 2%에 갔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을 찍어서 거의 9년 만에 이런 일이 딱 1년 있다가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코로나 때문인데,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는 주장이 그거죠.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하고 이제 시중은행 간의 이야기지, 실물 경제로 유입되는 돈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플레가 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재정 정책이 같이 동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그때보다 높을 거야. 그리고 절대값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100톤을 찍어서 1톤 빠지는 거하고 10,000톤을 찍어서 100톤 빠지는 거는 비율상 같을지 몰라도 다를 수 있다. 이게 현재 주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전하고 지금만 놓고 보면 데이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길게 봅시다. 길게 봐서 돈을 마음만 먹으면 공급할 수 있게 된 게 언제예요? 금에서 벗어난 금태환이니까 닉슨 쇼크지 않습니까? 71년입니다. 그러면 사실 멀지도 않네. 지금까지 해봐야 한 50년 되나요? 70년, 50년 됐네. 그럼 50년 동안 인플레가 꽤 많이 왔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다 할 인플레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돈의 공급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플레는 오일 쇼크나 이럴 때 컸고 8, 90년대부터 계속 떨어져 오히려 반대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구조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쉽습니다. 전 세계가 늙어서요. 그나마 가장 선진국 중에 가장 안 늙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고령화, 일본 고령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출산율도 지켜진 게 뭡니까? 외국에서도 들어오잖아요. 출산이 아니라 다른 데가 출산해가지고 다 커서 들어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그걸 이제 걷어내겠다고 미신소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2%가 넘어가고 인구가 지켜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늙어간다는 게 인플레를 유발하기가 힘들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아끼게 되지 더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디플레 요인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 우리도 15세부터 65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20년대 후반 정도 되면 미국도 증가율이 0%에 수렴할 거다. 그러면 이제 미국조차 늙어가는 거고요.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데는 볼 것도 없고 심지어 심지어 태국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GDP, 1인당 GDP 3만 불이 다 돼서 이 고민을 하지만 태국 같은 경우 1인당 GDP 8,000불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이걸 고령화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성장도 시기가 조금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건 핵심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그러니까 통화량 지표 자체가 굉장히 중앙은행한테 큰 메인의 자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게 60년대부터 최근이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내려가는 게 어떤 거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게 예전에 미국은 이제 그 신용카드 나오기 전에 80년대 신용카드 나오기 전에 주로 뭐를 했냐면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했죠. 그리고 현금 외에 미국은 뭐가 발달했어요? 체크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거기 우리도 요구불 예금 그냥 예금 0.1% 그 이자 주는 그냥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적금 예금 같은 저축성 계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당좌 수표를 끊잖아요. 끊어서 이렇게 책을 주지 않습니까? 수표를 주면 그게 적금이나 예금처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는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약을 해서 요금을 일반 예금에다가 넣어둔 것만 그게 됐기 때문에 통화량이 좀 늘어나면 그 즉각 개인 소비나 유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80년대부터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신용카드가 나와가지고 월 단위로 넘어가요. 그럼 한 달 동안은 세이빙뱅크를 건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세이빙뱅크로도 체크가 다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예금처럼 우리도 정말 예전에는 은행에 하루 종일 가 있는 그 직원을 한 명 둬야 됐죠. 거의. 중국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직원 한 명은 은행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아가지고 도장하고 다 들고 가가지고. 왜? 인터넷 뱅킹 기능이 안 되니까 그 나만 있게 미리 가서 줄 서 있는 거지.
줄 다 통장하고 도장 들고 줄 서 있으면 야 어디로 얼마 보내 하면 저 자기 가가지고 또 보내고 뭐 또 받을 거 확인하고 그런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누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그냥 총무 일 중에 해도 굉장히 지엽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으로 다 인터넷 뱅킹 되고 기업 뱅킹은 또 다 시스템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이 화폐가 좀 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싶은데 현금을 안 빼와가지고 근처에 ATM기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그런 뭔가를 하나 사고 싶은데 택시 타고 어딜 가고 싶은데 현금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걸어갔던 기억도 그게 예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통화량 자체가 개인 소비 판매 개인 그 소비랑 굉장히 연결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택시 타도 카드 다 되고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다 되고 지금 당장 돈 없어도 다음 달 15일 결제일이면 그때까지 받을 돈이 있으면 먼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딱딱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90년대부터 확 내려앉죠. 왜? 이때 그 금융 IT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표 문화가 당자 수표 문화가 있어가지고 더 그랬다. 뭐 우리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밤에 돈 찾으려면 그때 편의점도 없잖아요. 어딜 갔냐면 주유소로 뛰어갑니다. 돈 바꿔야 될 때. 옛날에 기름 넣을 때 현금 없어가지고 예전에 요즘엔 현금으로 기름 넣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있어도 안 쓰지. 할인도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주유소가 ATM기였습니다. 왜? 현금이 제일 많잖아요. 현금이 제일 많아. 그래서 이제 잔돈 깨러 가고 뭐 가러 갈 때 주유소가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시절의 카카오뱅크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주유소에 돈 바꾸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93년쯤 되니까 앨런 그리스펀이 원래 연준이 체크를 하는 이제 그 FOMC에서 뭔가를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올려놓고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통화량 지표를 빼버리겠다. 뭐 소용도 없더라 이거.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얘를 뺍니다. 왜?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통화량 지표를 연준이 보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볼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혼선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예전처럼 통화량이 증가, 양적 완화가 됐든 뭐든 통화량의 증가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저도 정말 옛날에는 뭐 책을 하나 썼는데 현금으로 낼 때보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네이버페이로 쓰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금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에서 뭐 페이커로 넘어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되니 이제는 그냥 그 결제가 쉬워지는 바람에 당장에 쓰고 싶어도 현금 없어가지고 못 쓰는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많이 깨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예전같이 인플레 압력이 세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의식주 할 때 사람이 필요한데 제 3대가 뭐 의식주 얘기할 저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주식 의지.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서울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지금 옷값이 없어 옷이 찢어지는 사람 없잖아. 지금 옷이 제일 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이 왜 뜨겠어요? 명품이 왜 뜹니까? 브랜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브랜드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비단 옷 입고 있고 얘는 그냥 너댓 입고 있으면 그냥 이게 뭐 샤넬이 됐든 뭐가 그냥 비단이면 그냥 짱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옷 가지고 상표를 떼고 옷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인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부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넘어서는 뭔가 가치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되는 게 지금 옷을 못 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먹는 거 많이 먹죠. 근데 지금 진짜 요즘 세상에 뭐 상대적 발탁감 얘기하는 거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 집이잖아요. 근데 왜 의식 쪽에 있어요? 예전에는 옷이 제일 비쌌거든. 예전에는 옷이 제일 비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단 두 필 내면 군역을 면제해 줬어요. 우리로 치면 돈 몇 억을 내면 아들내미 군역 빼준다고 하면 10억 해도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뒤집어진 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옷값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옷값이.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죠. 유니클로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옷이라는 건 한두 벌 입어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막 사가지고 한철 입고 버리는 거 있죠. 패스트 패션 이런 게. 그게 거기서 보면 자라나 뭐 유니클로 이런 거 보면 뒤에 택을 보면 나옵니다.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잖아요.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습니다. 뭐 유고슬라비아, 뭐 별의별 나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자라는 유럽, 동부 유럽이 많고 유니클로는 동남아가 많고. 그러니까 옷값이 빠진 게 어떤 거냐면 제일 큰 역할이 뭡니까? 세계화죠, 세계화. 인건비 싼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글로벌 분업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분업을 하니까 자유경제가 안 됐을 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 하나 사주면 정말 그날은 진짜 잭팟입니다. 그죠? 엄마 따라가가지고 바나나 하나 얻어 먹었을 때. 근데 지금 그때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때 500원이라고 하면 새우깡이 50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새우깡 1,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면 18,000원입니다. 이게 델몬트 그 박혀 있는 거 하나 뜯어가지고 18,000원에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예요. 동남아에 가면 이 비싼 바나나를 원숭이들이 먹는데 실제로 원숭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돼? 그때는 무역 거래가 잘 안 됐으니까. 거기에는 바나나가 썩어나고 우리나라에는 소니가 포니가 썩어 나갔잖아요. 뭐 썩어 나갔다고 하기에는 좀 비쌌지만 어쨌든. 근데 글로벌 분업을 하니까 인건비 싼 데는 노동 지정적인 걸 하고, 또 기술 있는 데는 기술 있는 걸 하고, 또 설계는 여기서 하고 만드는 건 여기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 싸지는 거죠. 단가가 싸지니까 이게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특히 대박이 뭡니까? 대박이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공산품 물가가 잡히잖아요. 내구재 물가가 잡히니까 이거는 뭐 돈의 공급을 떠나서 재화의 공급이 또 늘어나니까 이것도 인플레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구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건 뭐냐, 여기까지는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되는데 최근에는 직업이 대부분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생산성을 따졌을 때 제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현대중공업의 정직원하고 그냥 서비스업 직원하고는 그 고용의 경직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제조업 정규직이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업은 어떻게 될지 몰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업 중에 인건비가 높은 게 제일 큰 게 뭐예요? 의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허준이 다시 환생을 해도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 의료시설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거를 서비스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 변호사들도 변호사가 아니면 이게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서비스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임금 협상력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예전에 기업 투자하면 뭐였습니까? 중국이 2000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4조 위안 막 때리고 할 때 우리가 좋았던 게 뭐예요? 거기 뭐 분양이 되든 말든 아파트 짓고 다리 놓고 할 때가 그때는 유형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 원자재를 중국이 빨아들이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서 인플레를 자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합니까? 그냥 기업들 삽니다. 특허를 가진 기업을 사고. 그게 무슨 인플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한 게 인플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애플이 어느 스타트업을 인수한 거.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인플레를 유발할 만한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또 소득이 양극화되니까 소득이 양극화되면 중산층이 많아져서 중산층이 많이 써야 물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부자들이 럭셔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가에 몰리니 이게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71년 이후로 그 금에서 자유로워진 이후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한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일 쇼크. 쉽게 말해서 이건 비용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닉슨 쇼크죠. 이게 먼저 오긴 했는데 닉슨 쇼크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되니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두 번은 비용이 증가한 인플레이션이고 실제 수요가 견인돼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는 65년부터 73년까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이 그때는 제조업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농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굳건하고, 근데 그때는 제조업이 컸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지지를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60년대 후반은 특히 뭐 68혁명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가 조금 뒤에 80년대 때 노사분기를 엄청 해서 그때 이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미국은 이제 65년부터 73년까지를 보는데요. 그래서 73년 이후부터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니프티, 피프티가 끝났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그 전이 수요 견인, 그러니까 정말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져가지고 잘 팔려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게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앞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노령화, 기술 발달, 서비스 비중 증가, 그리고 글로벌 교역, 뭐 자산의 양극화가 약화될까요? 아니거든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던 시기하고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오일 쇼크가 다시 와야 되나? 오일 쇼크가 왔죠. 마이너스로 거꾸로 왔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달러 약세 좀 지금 100을 넘었다가 96까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약세로 하기 좀 민망한 수준이고, 또 미국에 지금 노조가 잘 나가서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거를 좀 보고, 이 구조적인 거는 좀 더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 유동성이 폭발한다는 걸 대입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 연준의 지금 그 폭발적인 유동성 공급이 바로 실물 경제에 유입된다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물론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난 지원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연준이 푸는 돈이 다 실물로 간다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면 이제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본원 통화. 본원 통화가 뭐냐면 진짜 돈. 그 현금이요, 현금. 우리 지갑에 있는 진짜 현금, 뭐 동전까지. 그게 이제 본원 통화인데, 실제 전체 통화량에서 실물 화폐는 정말 작아요. 우리도 잘 안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 본원 통화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주는 게 본원 통화입니다. 근데 민간의 자금을 높이고 넓히고 자금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걸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 받든가 주담대를 받든가 했을 때 현금을 실제로 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은행 어카운트로만 되는 거죠. 보는 통화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그냥 M2에 넣고 보는 건데, 일단은 지금 뭐
이게 민간 영역의 화폐가 있고 이걸 이제 M2 보통 이제 M2하고 이제 본원 통화 공급은 이제 중앙은행의 공급은 본원 통화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 보유 화폐 예, 예, 이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연준이 공급하는 건 당연히 이제 은행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은행의 결심에 따라서 민간에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늘었다고 보기도 조금 힘든 상태라서 게다가 이거는 시중은행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중앙은행한테 받은 본원통화 가지고 얼마나 신용을 창출해서 돌릴지는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국내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대출 수요가 급증을 좀 했다거나 아니면 각종 이제 그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할 때 그 건전성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좀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뭐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넓히면 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재정 정책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꽂아주는 것만 가는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통화 승수 있죠. 1억이 있는 시장하고 100억 있는 시장 중에 이 100억 있는 시장은 한 번 돌고 1억 있는 시장에 100번 돌면 사실 같은 거거든요.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긴 하죠.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되고 수요 억제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조금 한계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건데 위기를 겪은 이후에 가게하고 기업이 과연 이걸 코로나 때 죽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만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돈을 쓰고 투자를 할까? 그건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왜 IMF 때 우리가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는 대기업들이 다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끌어서 돌리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전이 좀 과도하긴 했어요. 과도하긴 했는데 그에 비해 줄어든 정도가 너무 확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뭐 자기 자본 1억이면 한 4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5억짜리 사업을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 1억 있으면 대출을 안 받든지 뭐 한 3, 4천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좀 줄여가려고. 그리고 개인들도 장사가 잘 되면 막 여기저기 뭐 분점 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하면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더 확장의 문제입니까? 내실화 시키고 혹시 모르니까 뭐 목돈도 좀 쟁여놔야겠고 이런 생각을 다 기업들이든 가게들이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찍은 돈이 통화 승수가 확 늘어날까?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대출 프로그램은 공급은 되는데 대출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대출을 억지로 꽂아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건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예외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게 일부 때 약간 언지를 드렸던 MMT인데 MMT가 시작이 되면 인플레는 오죠. 왜? 돈을 찍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거는 실물 경제 유입엔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물 경제로 돈이 더 많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을 쓸 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이잖아요. 부채 비율. 근데 MMT는 부채 비율 그까이 거 개나 줘예요. MMT를 하려면 일단 모든 그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한국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국채, 그러니까 원화로 찍은 국채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한국은행이 무한정 찍어서 사면 되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는 거고 그리고 뭐 기술통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서 돈을 많이 무한정으로 찍어도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그 두 개의 전제에 사회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MMT라는 거는
중앙은행을 아니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은 왜 MMT인지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 화폐 이론이잖아요. 이게 왜 좌파 이론 무슨 이론이고 왜 현대라고 할까요? 왜 모던이라고 할까? 그러면 현대라고 하면은 근대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류 경제학하고 이거랑 핵심이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전면 부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통 경제학에서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근거 업조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균형 재정.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면 나중에 더 못 쓴다. 이게 결국은 재정 균형 얘기하는 거거든요. 버는 거와 쓰는 게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정부는 선거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단기 부양을 해서 내가 선거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독립을 해서 크게 말아먹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이제 경제학에서는 현재 경제학의 헌법 조항 같은 건데 이 두 개를 씹어먹는 게 MMT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전통을 생까는 거죠. 그래서 일단 MMT라고 하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부가 국가 부채 이런 신경 쓰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은 그냥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죠. 그냥 발행하는 만큼 돈 찍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쥐어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재정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6개월을 세로로 짓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살리면 되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확 온다. 그러면 금리 높이지 말고, 예를 들어 소득세를 15%에다가 20%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독립이고 나발이 그냥 밑에 들어와. 밑에 들어와서 그냥 조폐청, 그러니까 찍으라고 하면 찍어서 줘.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인플레가 왜 오냐? 돈을 많이 찍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 MMT를 왜 합니까? MMT를 왜? 위기가 와가지고 저소득층이 힘들어하고 실수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재정정책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다가 실업률이 빵이 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또 나라에서 계속 일을 주네? 그럼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확 오는 거지. 그 MMT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냥 자연 실업률 밑으로 내려가면 재정정책을 하긴 개뿔이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될 판인데도 돈을 쓰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하는 게 그때는 세금을 올리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세금 올리는 거는 이게 정치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건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은 FOMC 열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금리 올려야겠다, 발표하면 그냥,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쫙 되는 건데, 지금 인플레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네? 자, 그럼 미국 하원에서 이제, 소득세를 20%에서 30% 올립시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인플레고 나발이고 내가 내는 세금 늘어나는 거 다 싫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세금 올린다 그러면 다 싫다 그러거든. 그러면 공화당이 나서겠습니까? 민주당이 나서겠습니까? 선거 바로 앞에 있는데. 자살행위 아니면 우리는 더 퍼주겠다 라고 하면 했지. 그러니까 이거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정치인들이 그 경제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 표를 희생하면서까지 증세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브라질 경우만 하더라도 줄 때는 좋아하죠. 근데 이제는 필요 없어서 걷겠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뷔페집 가가지고 이거 좀 먹고 나니까 이미 배가 좀 불러. 근데 갑자기 다 치우려고 하니까 좀 더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미 배 부른데. 예.
이제 5분 후에 마감하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가라 하면 괜히 일어서가지고 뭐 뭘 먹지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이게 한계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리고 MMT는 선진국이죠. 왜? MMT가 되려면 무한정 발행을 하려면 금리가 없어야 됩니다. 금리가 제로여야지 무한정 발행을 하지. 그죠? 사실상 제로거나, 그냥 액면가 제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로거나, 아니면 충분히 낮거나, 그리고 돈을 완전 찍어도, 자, 금융위기 이후로 책들이 참 달러의 붕괴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미국 패권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더 됐지 않습니까? 왜? 그 이후로 BIF에서 해보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국의 GDP,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는 오히려 좀 내려갔어요. 2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전체가 한 10% 정도 되는데 미국 외에 외환거래, FX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금의 85%가 달러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달러 공급이 많았으나 달러 수요가 더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자국에서의 수요보다 해외 수요가 더 높으니까 돈을 찍어도 돈의 가치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도 달러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지금 외환시장에서 놀래서 필요했던 자금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그래서 MMT가 지금 고민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사실 미국, 일본 정도인데, 이미 금리가 걱정 없을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나 제로거나, 그리고 기축통화라 가지고 돈을 찍어도 화폐 신뢰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뭘 고민해, 되지도 않을 건데, 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미국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소득이 요즘 좀 이제 인터넷에서 좀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소득하고 MMT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긴 한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인플레를 부른다는 거죠. 일단 돈을 공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하고 현금을 계좌에 넣어주는 건 느낌이 다르니까 인플레를 자극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MMT하고 기본소득하고 조금 이제 같은 건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데 좀 다른 건 뭐냐면, MMT는 이제 소위 좌파 경제학의 짱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 우파의 경제학이거든요. 그죠? 우파가 뭡니까? 정부가 하는 건 최대한 줄이고 시장에 최대한 반응을 맡기는데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든지 양적 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이거잖아요. 이게 우파적인 마인드고, 좌파의 마인드는 뭡니까? 야, 그랬더니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대마불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아예 돈을 정부가 그냥 걱정 없이 찍어가지고 필요한 데다 콕콕 집어서 핀셋으로 공급을 하자. 그 부담을 없애는 게 MMT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좌파 경제학의 끝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본소득이 요즘은 좌파 진영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우파가 먼저 한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은 우파의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자, 기본소득이 뭐냐면, 자, 수정자본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복지가 필요해. 그래, 시장도 좋고 다 좋은데 복지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전세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복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시장이 결국 왜곡되니까 복지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오케이. 근데 복지를 어떻게 할 건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얼마 이상 벌면은 보조금을 주고 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뭐 기간도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싸리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복지 다 없애고 그냥 돈으로 줄게. 얼마나 간단하냐.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깔아드릴 테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각종 뭐 복지제도 싹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들을 절반 정도 잘라도 돼. 보건복지부가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복지가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해? 돈으로 드린다니까. 돈 줄게. 돈 주고 우리 퉁치자. 이거 먹고 떨어져. 왜냐면
머릿수마다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그냥 본인 계좌에 100만 원씩 쏴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게 국가 3대 전염병이고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거는 수가가 얼마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국민연금 미쳐버리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엄청 크잖아.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요걸 아껴가지고 그냥 20만 원, 30만 원씩 깔아주고 치워버리자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고 협소 정부가 되겠지. 그죠? 동사무소 뭐가 필요해? 다 없애버려. 지금 동사무소 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복지 필요 다 없애버려. 그래서 독거노인 돈 줄게. 그 돈으로 민간 아줌마 불러. 민간 단체들이 생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플랫폼이 생길지도 몰라. 돌보미닷컴 이래가지고 이제 비교 견적해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알아서 해. 원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파 마인드예요. 우파 마인드인데 이게 그 출발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좌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고용이 불안해지니까 이제 실업수당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다 실업 뭐 잘렸니 네가 나왔니 따지지 말고 그냥 줘. 실업을 했니 안 했니 따지면 그냥 살아 있으면 드릴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는 엑셀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건데 요즘에는 의외로 이쪽이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진짜? MMT도 지금 이제 사실상의 맞들였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국가가 부담 없이 재정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이제 카플란 총재가 한 거고. 그럼 기본소득은 제대로 된 데가 있었나요? 우리가 실험한 적이 있었나?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한번 잭팟이 터져가지고 왜 미국이 냉장고 값 주고 알래스카 샀다는 거 아시죠? 러시아한테. 그랬는데 그 냉장고 밑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기름 널지를 않아 심지어. 오 대박 이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우리 그냥 땅 팠는데 온천이 터져가지고 주민들은 이 온천 사용 공짜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돈을 좀 이렇게 82년 때부터 좀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기본소득처럼 나갔지만, 1년에 한 140만 원 정도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 땅 파서 준 경우고. 자, 핀란드에서 이런 이제, 원래 핀란드가 이제, 이런 쪽으로는 실험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핀란드가. 그래서 이제, 최근 이내 실업자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돈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줬대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뽑힌 애들이 일을 안 해. 그래서 정부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냥 게으름뱅이만 양산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주니까 애들은 안 걸린 애들이 불만만 커지지 받은 애들이 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할게요.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뭐 저라도 그러게 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지 뭐.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전체 관계 아니고 몬트리올주에서 그나마 좀 사는 주죠. 거기서 했는데 그냥 주니까 다 족족 받아가지고 재원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하다가 말았다. 왜? 주가 하니까.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그냥 지지친 거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우리 그냥 어른들한테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제 스위스 물가 비싸니까 애들도 한 78만 원 용돈 주는 것 같대요. 이랬더니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오케이 되면 이렇게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76.7%가 반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 할 때도 이렇게 76%가 한쪽으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일단 유럽이라서 그래요. 그럼 유럽 거지들은 스위스로 다 온다는 거지. 스위스만 오면 한 달에 300만 준다는데 내라도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우리 돈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올라서 우리가 내면 거지들 포함해가지고 다른 유럽에 넘어온 거지들까지 나눠 먹으니까 그런 건 싫어해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냥 단칼에 거절 나왔던 거라서 아직은 좀 이렇다 할 성공 사례는 아직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소득의 첫 출발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줄이겠다는 거 없이 그냥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하려면 그냥 이 시스템 그대로인데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몇십만 원씩 그냥 주는 줄 알아.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그러면 이제 수급자들 없어지고 뭐 건강보험 없어지고 이제 병원 가면 감기 때문에 가서 약만 타도 7, 8만 원씩 나오는 그렇게 되면 모를까. 어떻게 나라가 다 하라는 그건 좀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나 MMT는 지금 구조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인플레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예외적인 케이스다라는 거고, MMT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현재 가장 큰 허들은 딴 게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다. 자,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 거냐 이거죠. 자, 그럼 경기 나빠지기를 원해야 되겠네, 정치인들은. 그래서 실업자들이 막 나와야 MMT를 또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주니까 인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2년 후에 하원 선거예요. 이제 이제 세금을 높이겠다라면 이제 정권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만 내리려고 하고 안 올리려고 하니까 인플레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말이 좋아 MMT지 결국에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답 없는 사람들은 그냥 겨우 이제 연명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 요게 해결이 안 되면 MMT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특이한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거나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이 잘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걔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다 위기니까 이런 것까지 발을 들일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MMT 말고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근데 원자재를 가격 급등을 하려면 누군가를 사줘야죠. 원자재를 써야 되는데 2000년 초반에 중국 같은 그 원자재 블랙홀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뭐 나올까? 쉽지 않다. 그리고 전 세계가 회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거고. 그리고 보호무역을 넘어가지고 문 닫아버리는 거죠. 자급자족 합세, 전 세계 북한화. 이러면은 바나나가 다시 엄청나게 비싸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이 많아지겠지만 근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소비자 물가를 건드릴 정도로 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일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대공황이 와가지고, 대공황이 뭡니까? 공급과잉이죠? 열심히 많이 만드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수자가 더 늘어나니까 더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왔는데, 그게 한 큐에 해결된 건 뭡니까? 공급이 많으면 공급을 안 하면 되지. 공장 다 때려 부수면 되잖아요. 전쟁. 2차 대전으로 그냥 싹 뭉개버렸더니, 유럽에 있었던 공장들 다 작살났잖아요. 이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됐지. 이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다시 늘었는데 제철소고 뭐고 싹 다 붕괴됐어요. 그러면 철근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자,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공급 과잉 이런 걸 단박에 해소된다. 그리고 아예 그냥 패스트처럼 전 세계 인구가 한 30% 죽어가지고 그때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0%를 죽여서 결국엔 중세를 붕괴시켰잖아요. 왜? 노예가 귀해졌잖아요. 노예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주끼리 싸우는 거야. 야, 너희 주인은 구두쇠야. 우리 성에 와서 농사 지으면 내가 하루에 4끼 줄게.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뜻밖의 이제 노비들이, 옛날에는 뭐 노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반 백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코로나로 그러려면 뭐 올류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지구의 인구의 한 30% 정도가 구조조정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MMT나 뭐 기본소득 같은 극단적인 재정정책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인플레 압력을 극적으로 높일 만한 요소는 사실 좀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연준이 답을 줬잖아요. 무슨 인플레를 지금부터 걱정하냐. 무슨 인플레를.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이 이 정도로 나서야 될 정도로 디플레의 압력이 높다는 거고, 그러면 디플레 압력이 높다는 건 실물 경제 회복이 늦다는 것이고, 대신 유동성 공급은 그만큼 명분을 얻어서 더 나갈 건데,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로 찍은 돈을 어디로 갔는지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다 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뭐 은행 지준으로도 갔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갔고, 그리고 일부 경제 성장으로도 갔죠. 그래서 딱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명목 GDP 성장률, 그리고 주식의 시가총액, 부동산 시가총액을 다 비교해 보면 찍은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네요. 뭐라도 사십시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왜? 디플레가 오면 성장이 기회지고 돈은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그냥 바이 애니띵이라고도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수준에 막 계좌를 막 적극 투입해라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인드로 좀 가져가셔야 되고, 인플레 때문에 버블이 와서 뭐 문제가 생기든 그럴 수 있죠. 경제는 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위험을 굳이 참아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일단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논의 수준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금과 옥저처럼 여겨지는 균형 재정이라든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별 저항 없이 다 새로운 국면에 적응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 정도가 아니라 유동성이 폭발을 하고 재정 정책도 놀라운 수준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부채 비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갑자기 다가왔는데, 물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없을 수 없겠지만 적응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